자, 이 시간에는 유형 코드와 신고서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입력했던 매출은 11번부터 24번까지, 그 다음에 매입은 51번부터 62번까지 입력했던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첫 번째 이제 매출 유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서 아래에 있는 하단에 나와 있는 게 신고서인데 신고서 일부분을 이제 오려봤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 중에서 매출 부분에 해당되는 것,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잘라놨어요. 잘라놨는데 그 중에서 11번 과세 매출이죠. 과세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금액이 여기에 입력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10%가 여기 세율을 나타내는 거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발행을 안 해준 거니까 우리가 입력한 게 없죠. 나중에 입력을 하긴 해야 돼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로.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1번도 똑같이 11번 될 거예요. 과세지만 우리가 구분할 때 매입자 발행으로 입력을 해주면 11번은 여기도 입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17번에 있는 카고나 전자나 현과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 발행분, 특히 여기에는 전자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전자로 입력하지는 않지만 카가로 입력하지만 아까 봤던 서울 제로페이랄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과세분 중에서 기타인데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은 건별 14번지 건별 매출은 기타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에 있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영세율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5번 양가라 5번에 12번이 입력되는 거고, 그 외 기타는 16번의 수출과 카형, 현형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은 것, 영세율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은 여기 영세로 발급되지 않은 것은 6번에 수출, 카형, 현형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있는 예정신고 누락번의 경우는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입력하면은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입력하면은 여기에 똑같이 과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세지만 누락번이 입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한 게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역이 뒤에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여기에 신고서에 맞게 된 거고, 그 부가 신고상의 면세 부분, 이제 면세는 이제 여기는 이제 신고상의 뒤편에 보시면 부가세 외 이제 그 신고서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보면 면세 수익 금액이 있어요. 여기서 면세 수익 금액에서 계산서 우리가 12번에 있는 면세 있잖아요. 계산서 부분은 여기 쪽에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에 참 면세의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분은 13번에 계산 수치분은 53번 수치분은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계산서 매출 금액 중에 업태 종목에 따라서 금액이 되는 거고, 발급 금액과 같다면 같은 금액이 되겠고, 합계가 같거나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계산서 발급되지 않은 면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금액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면세, 53번의 면세는 여기 82번과 83번 양가로에 표시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여기 있는 내역은 보시다시피 이걸 번호대로 보면은 12번은 매출처벌 세금계산 합계표에 영세율 마찬가지로 매출처벌 세금계산 합계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다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되는 거고, 건별은 현금 매출 명세서에 현금 매출 명세서도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저희 세무사랄지 전문직 업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라면 건별로 입력한 것도 거기 반영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출은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반영되고 부속 서류 반영 내역이에요. 그다음에 카과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과세분에, 카면은 면세분, 그다음에 카형은 과세분에. 왜냐하면 카형도 영세율도 과세 중에 영해세율이냐 10% 세율이냐 이 차이인 것 때문인 것이니까 과세분에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전자는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그다음에 현과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명세서에
발행금액 집계표에 나와 있겠죠. 뭐 전자, 현과 현면도 마찬가지로 집계표에 과세는 과세분해, 면세는 면세분해, 그다음에 현형 영세율은 역시 과세분해 합계표에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부속설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매출에 대한 유형이고, 자 매입에 대한 유형을 보시면 매입 비용에서 따라서 신고서만 이제 매입 부분만, 아까 신고서 윗부분 있으면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오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51번부터 62번까지 있는 매입 유형 중에 여기 일반 매입은 51번 과세, 뭐 영세, 불공, 수익금액 금액이 전부 다 세금계산서가 반영된 것들은 여기하고 여기 10번하고 11번에 이 사이에 다 뭉쳐가지고 다 들어와요. 세금계산서 반영됐으면 다 들어와요. 대신에 여기 있는 이것들은 불공은 불공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입력되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카과, 매입세액 카과나 현과의 경우에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그 면세도 이 말고 면세 있잖아요. 면세. 면세도 있는데 면세도 이제 그 밖 공제 매입세액 중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제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들어오게 되겠죠. 연결돼서. 자, 그다음에 매입 유형과 신고서의 연관관계를 보시면 아까 뭐 보시다시피 계산서 발급의 수취 금액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모아지고, 여기 과세분에 해당되는 것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영세도 영해세율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세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불공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여기 합계표에 포함되지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합계 빼기에서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죠.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입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수입은 세관장이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카과, 그 다음에 카형, 그다음에 현과 이런 것들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전체 내역들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뭐 면세나 면세에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에게는 들어가지 않지만 매수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분계에 대한 이해인데, 이 내역이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어떻게 분계가 반영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아까 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상단부에 부가 신고할 내역과 하단부에 분계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위아래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랫부분은 없어도 돼요. 이해만 입력해도 부가 신고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세금계산서 입력해 놓고 그다음에 분계는 일반 옆에 분계하고 이러려면 왔다 갔다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하나 전표 가지고 여기다 입력하고 일반 옆에 입력하고 힘드니까 아예 그냥 분계 자체를 바로 이어가지고 하단부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상단부에는 거래 내역을, 하단부에는 분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계와 신고서의 연관관계인데, 여기 이제 이 과세표준 명세에 업태 종목이 있는데, 이 뒤에 넘기셔서, 자, 뒤에 여러분들 책 교재에 넘기시면은 약 20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겸용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겸용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런 것들을 상품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혹은 제품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제품 매출도 있고 상품 매출도 있고 그런 경우예요. 거기다가 뭐 있어요? 고정자산 매각가 있다는 거예요. 복사기 제품 매출은 우리가 복사기를 만들어 팔아요. 복사기 재료 갖다가 복사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복사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자계산기도, 전자계산기는 우리가 만들지 않고 전자계산기는 상품으로 사가지고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사기 매출은 5억, 복사기 제품 매출은, 전자계산서 상품 매출은 2억. 근데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를 타다가 매각했는데 이것은 고정자산 매각이에요. 근데 과세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공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 유형 11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 첫 번째 복사기 매출의 경우는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제품 매출. 여기 세로 산업에다가 복사기를 팔았어요. 5억 원어치를. 세로 산업에 제품 매출 되겠죠. 전자계산기는 한국유통에다가 2억 원어치 팔았어요. 2억 원어치 상품 매출 되겠죠. 그리고 제네시스는 한성상사에다가 팔았어요. 차량운반구에서. 이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량운반구 분계에 여러분 한번 봐두세요. 그러니까 이 자주 좀 이렇게 연차가 되신 분들은 이 분계 뭐 당연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연차가 별로 안 되시면 당황스러운 분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상매출금은 이게 아니라 부가세 예수금은 1,500만 원에 해당되는 150만 원은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달라요. 차변에는 없어지는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대변으로는 자산이 없어지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이 차량운반구가 대변으로 가겠죠. 대변으로 차량운반구 가고 차변에는 차변의 차감 항목이었던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208, 209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운반구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금액이 차량운반구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시키고 상계시키는 금액이 받아야 될 미수금과 예수금 합한 금액보다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되는 거죠. 차량운반구 5천만 원짜리 차량운반구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2천만 원짜리예요. 그죠? 2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짜리인데 얼마 주고 팔았어요? 1,5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부 2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받았으면은 처분 손실이 없을 텐데 1,5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5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돈 못 받은 돈은 돈 받기로 한 1,500만 원에다가 부가세 150만 원 합쳐서 부가세 예수금 합쳐서 1,650만 원이 미수금이 되는 거고. 그죠? 이 차량운반구를 2천만 원에 딱 팔았다라고 한다면 장부가액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제거한 2천만 원이 돼서 처분 손실이 안 나타날 거고, 반대로 차량운반구를 2,500만 원 주고 팔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만 원 이익 받잖아요. 장부가액은 2천만 원인데 2,5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여기에는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분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니까 이게 저쪽으로 가서 보였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자, 이렇게 분계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신고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신고서를 불러와 보면은 우리가 주종목으로 등록한 전자제품에 대한 도매 매출만 나왔다는 거예요. 5억 원. 얘는 안 나왔어. 그리고 수익금액 제외로 유형자산 매입만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고쳐주냐면 우리가 신고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 매출에 대한 뒤에 보시면 상품 매출에 대한 업태 종목도 제조업과 제조업 복사기로 바꿔주시고 업종 코드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거. 아까 기본 코드를 잘못 등록해 놨던 것을 도매로 되어 있던 것을 제조업으로 바꿔주시고 도소매에 있는 전자계산기는 여기에 아래 하단부에 515051이라는 업종 코드를 입력하고 이게 하단부 여기에. 왜? 이번에는 신고할 때 주업종이 지금 매출이 많은 이 제조가 주업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주시고 하시고 이 고정자산 매각은 우리가 등록한 업종에 대한 것으로 해서 상품 매출하기 위한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으로 해서 수익금액 제외로 빼주시라는 거예요. 아래 참고에 수익금액 제외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금액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는데 사실 좀 처음에 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 이제 법인 말고 개인의 복식부기 의무를 따질 때 이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금액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한때 헷갈렸던 데가 있어요. 이거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금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성실신고랄지 외부조정이랄지 이런 게
회사가 매출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폐업하면서 회사 자산을 매각했더니 성실신고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포함시키지 말아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작년도 2020년 2월 1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 판정할 때 제외되게 해놨어요. 물론 외부 세무조정과 성실신고 확인은 그 전에 이제 19년부터 제외시키라고 해놨어요. 마찬가지 2020년도니까 그때 신고하는 분부터 해당되는 거죠. 해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금액은 수익금액 제외로 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유형자산 매각은 위에 과세가를 포함시키지 말고 수익금액 제외로 해라. 여기 수익금액 제외로 하는데 수익금액 제외로 하는데 고정산 매각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지금 처음에 배운다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인식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금액은 수익금액 제외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단계를 거쳐오다 보면은 수익금액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을 단계를 거쳤다면은 다시 리셋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보시면 고정사업 매입인데 방금 전에 이제 고정사업 매출이 있었고 매입한 경우에 매입하는 게 어떻게 표시되는가 보자면 원재료를 그냥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와 그다음에 고정사를 매입한 경우를 그냥 간단하게만 봅시다. 이게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생계한서를 똑같이 생계한서를 주고 매입했는데 원재료와 고정자산 이 경우에 어떻게 표시되냐면 신고상에 고정자산 매입은 별도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왜? 생계한서 추분인데 왜 구분을 표시하느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이 부가가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회사가 늘 수행하던 업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정자산 매입은 그야말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가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자산 매입이 같이 취급돼 버리면 부가치율이 막 변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 화물차에 대한 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해서 다 고정자산 매입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뭐 화물차를 사다가 파는 회사가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일반 매입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업용자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그야말로 사용자산 쓰는데 이걸 이제 우리의 주 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 부수적 활동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하지만 이게 재고자산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매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내역을 책에다가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하단부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결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표시되는 것들을 또 설명하고 해놨어요. 이거는 다시 어디 가냐면 또 볼 수 있냐면 뒤에 부속명세 중에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